이게 어제 넣어놓은 아이스팩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멀쩡합니다. 이야, 그러네요. 우리 제품 품질만큼은 제가 자부합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는 얼마입니까? 개당 800원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희 회사 식품도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뭐 단가를 저렴하게 주셔도 수량은 많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냉팩을 좀 잘 제작해서 납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사용하면 되죠. 다 됐습니다. 거래 명세표입니다. 수량 7,500개 확인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야, 요즘 이유식 주문이 많이 늘었네. 이쪽도 새로운 메뉴를 좀 더 개발해야겠구만. 보자. 아이가 잘 먹고 상할까봐 걱정했는데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믿고 재주문합니다. 댓글들이 좋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이번 달 주문 수량이 더 늘었네요. 아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좋지요.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뭐야? 세 가지 쳤네? 이야, 처음에는 납품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따내려고 자기들이 부가가치세를 냈다 이거네. 이제 올해 거래했으니까 내보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라고? 하, 참. 아이고, 됐다. 내가 내고 말지 뭐. 보냉팩 품질도 좋고 부가가치세를 내도 다른 회사보다 뭐 더 비쌀 것 같지도 않고. 에휴. 아이, 또 하자가 있네. 요즘 영 품질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단 말이지. 한번 내 주의를 줘야겠네. 아, 보냉팩 납품 계약이 1년 정도 유지되었을 무렵 납품받은 보냉팩에서 조금씩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고객님. 아니 그 포장을 이따위로가 보내면 어찌합니까? 예? 예? 아니, 저희는 포장을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뭐요? 신경을 썼다고요? 그 배달 완료 문자 보고 바로 열었는데 그 아이스팩 다 녹아있더만. 아이 배야 그 식중독 걸리가 지금 병원 갔다 왔잖아요. 아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거 손해배상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아이 배야 어느 날 납품된 보냉팩이 전부 하자가 있어 포장한 제품이 상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을 먹은 고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 아닌데요.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전부 다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거래 못하겠습니다. 계약 해지할게요. 아니, 하자라니요. 저희는 멀쩡한 보냉팩 납품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고객들이 식중독 걸렸다 항의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도 배상해 주세요. 참네. 저희가 왜 손해배상을 해줍니까? 납품한 보냉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계약 초기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안 주셨잖아요. 부가가치세 6개월치 주십시오. 뭐라고요? 와. 고객들이 식중독에 걸릴 정도면 보냉팩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지금 하자가 있는 보냉팩을 납품한 조혜용 씨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580조는 특정물에 대한 담보 책임을, 그리고 제581조는 종류물에 대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물이 있고 종류물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먼저 특정물은 예술품과 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거나 공산품이더라도 부모님이 남긴 유품처럼 자신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다른 물건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는 물건인데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결혼 반지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요 펜처럼 꼭 그 볼펜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다른 볼펜으로 대체가 가능한 물건은 종류물이라고 부릅니다.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되지 않으니 결국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 그러니까 다시 물건을 달라는 취지의 추한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 뭐 물론 제조도 하지만 상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간의 거래. 이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민법의 특칙인 상법이 적용되는데요. 상법 제69조에도 하자담보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담보 책임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은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법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상법은 물건을 수령한 즉시 하자를 검사해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법원은 물건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면 상법상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 간의 거래라면 물건을 납품받는 즉시 꼼꼼하게 하자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이창민 씨가 보냉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조혜용 씨에게 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상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의 차이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민법과 상법의 차이가 크게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네, 실무에서 실제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수령 즉시 아무리 꼼꼼히 검사하더라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예컨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아래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염원이 지하 깊숙이 묻혀 있으면 매매 당시 이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막상 공사를 시작해 보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상법이 적용될 경우 아무리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토지를 인도받거나 등기를 넘겨받은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면 더 이상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이야, 이게 지금 뭐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땅을 파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한다. 즉, 하자담보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어서 입증 측면에서 매수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후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네, 자, 하자 담보 책임이 매수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창민 씨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조혜용 씨에게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 책임 대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까? 꼭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이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본행팩 불량으로 식품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의 신체에 식중독과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는 일종의 2차 손해 내지는 확대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설상 다툼은 있지만 주류의 견해에 따르면 확대 손해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통해서만 물을 수 있고 하자담보 책임을 통해서는 물을 수 없다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네. 판례도 동일한 입장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본행팩의 하자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즉 본행팩 대금 상당액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행팩의 하자로 인해서 음식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 즉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본행팩도 제조물이지 않습니까?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사무장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건에서는 이창민 씨가 제조물 책임법을 이유로 조혜용 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이라면서 안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혹은 제조물 그 자체 외에 다른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창민 씨가 제조물 그 자체인 본행팩에 대해서는 조혜용 씨에게 제조물 책임법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경우에는 본행팩의 하자로 인해 식중독이라는 신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혜용 씨에게 대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을 판 사람은 이창민 씨이기 때문에 조혜용 씨가 아닌 이창민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간이하고 입증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창민 씨가 조혜용 씨에게 본행팩 하자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가 있고 2차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건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면 물건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붙은 금액이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결국 판매자가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납세 의무까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즉 판매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부가가치세 최종 부담은 구매자가 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6개월치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당연히 이창민 씨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조혜용 씨가 방금 이야기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창민 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우리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가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소비자, 즉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먼저 조혜영 씨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첫 6개월간은 세액란을 공란으로 두고 공급 바액란에만 금액을 기재해서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창민 씨는 공급 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니 공급 가액이 물품 대금이라 생각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조혜용 씨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혜용 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6개월 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액란에 공급 가액의 10%를 기재를 해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6개월 뒤부터 조혜용 씨는 세액란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해뒀고 이창민 씨는 그때부터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조혜용 씨에게 지급했는데요. 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조혜용 씨는 실수로든 혹은 의도적으로든 첫 6개월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이창민 씨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창민 씨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조혜용 씨에게 지급하는 것을 6개월간 반복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혜용 씨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지금 6개월 동안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기재를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조혜용 씨는 6개월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6개월 후 슬그머니 거래명세표를 수정했는데요. 그러므로 앞선 6개월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창민 씨에게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물품을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요. 네.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현금을 주시면 부가세 10%를 빼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뭐 맞아요. 보통 현금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탈세가 되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것,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러한 거래가 상거래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창민 씨가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지급하지 않았던 초기 6개월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혜용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자 담보 책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분쟁 사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변호사님 의뢰인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실무상 막막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그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책임의 범위도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계약 당시부터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